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유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7장 날개를 펴는 초장왕. 이제 다시 초나라에게로 눈을 돌릴 때가 된 것 같다. 이 무렵 남방의 강대국인 초나라 임금은 초장왕이었다. 이름은 웅녀. 제환공, 진문공에 이어 춘추시대 제3대 패공에 오르는 인물이다. 그런 만큼 능력도 비범하고 집념도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장왕이 처음부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다른 패공들이 그러했듯 나름대로 어려운 역경과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었다. 초장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BC 613년이다. 진나라 대부 사회가 진강공을 속이고 진으로 들어온 다음 해의 일이다. 초장왕은 아버지 초성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초목왕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의 냉혹한 기질을 어느 정도 타고났던 모양이다. 새로이 왕위에 오르긴 하였으나 신하들과 한 번도 나라 일을 의논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독단으로 나라 일을 처리했다는 뜻도 아니다. 그는 아예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다. 어떤 자이든지 나에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리라.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외친 초장왕의 일성이었다. 그 뒤로 그는 일어나면 궁성 밖으로 사냥을 나갔고 앉으면 여러 부인들과 더불어 술과 음악과 춤을 즐겼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 사이 몇몇 신하들이 간언하는 말을 올렸으나 초장왕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들을 참수형에 처했다. 삽시간에 조정은 살벌해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초나라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모두들 이렇게 수군거렸다. 초나라 대부 중에 신숙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사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 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신숙씨가 궁으로 들어가 초장왕을 찾았다. 그가 궁으로 들었을 때 초장왕은 좌우로 정의와 체녀를 안고 있었고 그 앞으로는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초장왕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그대는 술을 마시러 왔는가? 아니면 음악을 들으러 왔는가? 신숙씨가 공손히 대답했다. 신이 왕을 뵙고자 한 것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간하기 위해서인가? 만일 그런 뜻이라면 돌아가라. 나는 그대의 목을 베고 싶지 않다. 신이라고 어찌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을 여쭤보려고 온 것뿐입니다. 그대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교회에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물음을 던져왔습니다. 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알 수 없어 왕께 여쭤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초장왕은 궁금증이 일었다. 어떤 수수께끼인데 그대가 알지 못하는가? 몸이 크고 날개는 오색으로 찬란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새는 남쪽 높은 언덕 위에 앉은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새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물었는데 신은 도저히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혹 왕께서 그 답을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순간 초장왕의 눈이 뱀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그대는 나에게 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은 그저 수수께끼의 답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초장왕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그 답을 안다. 그것은 비범한 새다.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은 장차 큰 뜻을 키우려는 뜻이요. 날지 않은 것은 날개의 힘을 키우려는 뜻이요. 울지 않은 것은 세상의 소리를 살피려는 뜻이다. 비록 그 새가 지금까지는 날지 않았으나 일단 한번 날면 장차 하늘을 찌를 것이요. 한번 울면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좀 더 기다려라. 내가 아직 확인할 게 있노라. 신숙씨는 초장왕의 말뜻을 알았다. 속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재배하고 물러났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초장왕은 여전히 주색과 음악에만 빠져 있었다.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대부가 궁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초장왕의 처소 앞에서 크게 통곡하였다. 초장왕이 불러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슬피 우느냐? 소종이 통곡을 멈추고 대답했다. 신은 이제 죽은 몸입니다. 장차 초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째서 죽는다는 것이며
이 나라가 어째서 망한다는 것인가? 신은 지금 왕께 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하면 죽임을 당하니 신은 죽을 것이요. 신이 죽으면 왕께 다시 간할 사람이 없으니 초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초장왕의 안색이 살벌하게 변했다. 나에게 간하는 자가 있다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간언을 하다니.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신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왕처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이놈, 내가 어째서 너보다 어리석단 말이냐? 왕께서는 만승의 지존이십니다. 천리 국토의 세금을 받으시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주색에 빠져 밤낮으로 음악만 즐기시며 나라 일은 다스리지 않고 어진 사람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신에게 내려주십시오. 신은 마땅히 그 칼로 목을 찌르고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이 얼마나 철저한지 세상에 보이겠습니다. 통렬한 간언이었다. 초장왕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부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오. 내가 어찌 그대의 말을 모르겠소. 다만 나는 때를 기다렸을 뿐이오. 하루 사이에 초장왕은 변했다. 다음 날 초장왕은 내전을 정리했다. 먼저 그는 악공을 내보내고 일절 음악을 듣지 않았다. 이어 정의와 체녀를 멀리하고 번이만을 가까이 하며 내궁의 기강을 그녀에게 맡겼다. 정의와 체녀는 억울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번이에게 내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까? 초장왕이 대답했다. 내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버니만이 나를 만류했다.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을 먹을 때 버니만은 먹지 않았다. 이것은 버니가 어질고 현명하다는 증거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에게 내궁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초장왕은 조정일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영윤 투월초의 세력을 약화시켜 위가, 반왕, 굴탕 등에게 나누어 맡겼다. 아침 일찍 조회를 열고 밤늦게 내전으로 들었다. 모든 명령은 일사불란했으며 공평무사했다. 이때부터 초나라 조정은 아연 활기가 돌았다. 3년 동안 울지 않던 새. 그 새가 마침내 긴 울음을 뽑으며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그 날개짓은 힘찼다. BC 606년이면 초장왕이 군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이다. 진나라 조천이 진영공을 죽인 다음 해에 해당한다. 그의 초장왕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낙수 동안에 위치한 육혼의 융족을 정벌했다. 육혼은 지금의 하남성 숭현 서북 쪽에 있는 땅이며 낙수는 섬서성에서 발원하여 낙양 근처를 통과하여 흐르는 황하의 지류 중 하나다. 초장왕이 이 일대에 사는 융족을 쳐 없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초나라 세력이 주왕실의 직할지와 경계를 이룰 정도까지 북진했다는 뜻인 것이다. 이제 중원이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낙수를 건너면 주왕실 땅이었다. 그 땅을 밟고 싶었다. 초장왕은 호기롭게 외쳤다. 강을 건너라. 무력 침공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초나라의 위세를 주왕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낙수를 건넌 초군은 그 강변에 넓게 도열한 후 북을 울리며 기치창검을 휘날렸다. 이때는 주나라 연호로 주정왕 원년이었다. 주정왕은 그동안의 골칫거리였던 육혼의 융족이 멸망하여 앓던 이를 빼냈을 때만큼 통쾌하던 중 초장왕이 친히 낙수를 건너 주나라 영토까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기절초풍을 했다. 형만이 낙수를 건넌 까닭이 무엇인가? 주나라 중신들은 허둥지둥했다. 모두들 대답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왕손만이 나서서 대답했다. 이는 필시 육혼의 융족을 토벌한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분명합니다. 왕께서는 사자를 뽑아 초장왕에게 보내어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십시오. 왕손만은 지난날 진군이 낙양성을 통과할 때의 모습을 보고 진나라 패배를 예언했던 바로 그 소년이다. 지금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주정왕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그대가 가서 초장왕을 달래고 오라. 왕손만을 사자로 삼아 초장왕에게 급하했다. 이리하여 왕손만은 낙수가로 나가 초장왕과 단판을 짓게 되었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은 매우 유명하여 오늘날까지도 생생히 전해오고 있다. 먼저 왕손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대군을 거느리고 강을 건넌 까닭이 무엇이오? 초장왕이 대답했다.
나는 구정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왔소. 구정이란 하나라 임금인 우가 9개 주의 동을 모아 만들었다는 9개의 소치다. 본래 구정은 재래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은나라를 거쳐 주나라까지 내려오는 동안 어느덧 천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초장왕이 구정의 크기와 무게를 물은 것은 곧 천자의 자리를 자신에게 내어달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총명한 기질이 다분했던 왕손만은 초장왕의 이런 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는 진땀이 흘렀다. 자신의 대답 여하에 따라 주왕실의 존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이때의 왕손만의 대답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덕행에 있을 뿐 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구정의 크기와 무게는 덕을 얼마나 높고 깊게 쌓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일 뿐 구정 그 자체의 크기와 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왕께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왕손만은 필사적으로 응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초장왕은 비웃음을 띠며 다시 말했다. 그대는 구정을 믿지 말라. 초나라는 부러진 창칼로도 구정을 만들기에 족하다. 초장왕의 이 대답은 분명 협박이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대는 구정에 대해 거창한 의미를 달아 보물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런 것은 다 헛것이다. 솥은 솥일 뿐 중요한 것은 힘이다. 구정 따위가 어찌 천자의 상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번에는 왕손만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 초왕께선 잊으셨는지. 천자가 덕이 있으면 구정은 작을지라도 무겁기가 태산 같으며 덕이 없으면 가볍기가 티끌 같아 옮기기 쉽습니다. 구정이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바로 거랑이 포악했기 때문이요. 600년을 움직이지 않다가 주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도 주왕이 무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무왕께서 새 왕조를 창업하셨지만 이는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강경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천명,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정의 대소경중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왕손만의 이러한 대답에 초장왕은 할 말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족 중심의 해석이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초장왕이 그냥 돌아간 것은 왕손만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이미 천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으면서도 덕을 운운하는 것이 가소로워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초장왕의 눈에 비친 주왕실은 이미 헛개비에 불과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초장왕으로서는 주나라 영토에서 철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나라 도성인 영성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반란의 주모자는 영윤 투월초. 초장왕이 귀국을 결심한 후에 반란 소식이 날아든 것인지 아니면 투월초의 반란 소식을 듣고 귀국을 결심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초나라 권력 서열 제2인자인 투월초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초장왕은 영성을 향해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월초의 반란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투월초는 흉상이다. 태어났을 때 호랑이 얼굴로서 늑대 울음소리를 낸 것은 집안을 망칠 상이다. 후일 투월초가 정권을 잡으면 너는 무조건 다른 곳으로 달아나라. 초나라의 명제상 투고거토가 임종시 아들 투반에게 내렸던 유언이다. 투고거토는 투월초의 형이다. 그가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내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투월초의 성품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리라. 이것이 아니더라도 투월초는 젊었을 적부터 권력에 대한 의지가 남달리 강했다. 그가 보다 권부에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초모광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 초모광과 투월초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거칠고 욕심이 많고 음흉한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투위신이 초성왕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려고 들었을 때 투월초는 앞장서서 투위신을 제거했다. 투월초는 이공으로 초모광의 눈에 들었다. 이 무렵 영유는 투고거토의 아들 투반이었다. 투월초는 이 자리까지 눈독을 들였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주 쉬웠다. 초모광을 찾아가 투반을 참소했다. 음흉한 성격의 초모광은 투반을 불러 말을 시킨 후 그가 고개를 숙인 사이 구리망치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쳐 죽였다.
그 뒤 투월초는 소원대로 권력서열 2위의 자리인 영윤직에 올랐다. 초모광이 재위 12년 만에 죽고 새로이 초장왕이 임금이 되었다. 처음 3년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초장왕이 술과 노래와 사냥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벼랑간 초장왕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루 사이에 대변신을 꾀한 그는 많은 간신배들과 무능력자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를 어질고 능력 있는 신하들로 채웠다. 초장왕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행정수반인 영윤의 권한도 대폭 줄였다. 이것이 투월초로서는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선왕 초모광 때의 공로를 봐서라도 이럴 수는 없다. 이때부터 투월초는 주위를 살피며 은밀히 자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다. 초나라에 인재가 있다면 오로지 위가뿐이다. 나머지는 거론할 바 못 된다. 그랬다. 그는 사마 위가의 지혜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 초장왕이 육혼 땅의 융족을 정벌하러 떠나갔다. 초장왕도 투월초의 수상쩍음을 눈치챘음인가. 특별히 위가를 남겨 수도인 영성의 경비를 맡겼다. 이것이 투월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듬해 봄 그는 투시 일족을 모두 불러 모아 자신의 뜻을 밝혔다. 마침내 때가 왔다. 우리 투시도 공족이다. 투시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투시 일족은 다 승낙했다. 한 사람만이 반대했다. 투국이라는 사람이었다. 투월초는 그 자리에서 투국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 길로 군대를 몰아 사마부를 기습하여 위가까지 잡아 죽였다. 이것을 투시의 난이라고 한다. 투월초에 대범하면서도 신속한 움직임의 영성은 꼼짝없이 투월초에 의해 장악되었다. 위가의 아들 위오만이 겨우 어머니를 모시고 빠져나갔다. 위오는 몽택이란 곳으로 달아났다. 일단 영성 장악에 성공한 투월초는 군대를 정비하여 증야 땅으로 나가 대체를 세웠다. 지금의 호북성 강릉 부근이다. 초장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습격할 작정이었다. 초장왕은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알았다. 무작정 영성으로 향했다가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랐다. 장서에 이르러 행군을 멈추고 영체를 구축했다. 장서란 장수 물가라는 뜻이다. 장수는 호북성 남장현 형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종상, 당양을 거쳐 저수와 합쳐지는 강이다. 대부 소종이 초장왕에게 말했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투월초와 협상하십시오. 협상 조건은 사망의 아들을 인질로 내주겠다고 하십시오. 아울러 위가를 죽인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면 투월초도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사망이란 초문왕, 초성왕, 초모광을 말함이었다. 그 아들들을 인질로 내주겠다 함은 곧 투월초의 지분을 높여주겠다는 뜻이었다. 이때 초장왕은 투월초에 대해 상당히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상당히 치욕적인 협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초장왕은 소종의 제안을 수락했다. 즉시 그를 사자로 삼아 증야로 보냈다. 사망의 왕자들을 인질로 내주겠소. 지난간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군사를 거두시오. 소종은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투월초는 자신만만했다. 싸늘히 웃음을 지으며 소종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영윤이라는 것도 치사스럽소. 용서받고 싶지 않소. 왕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나와의 일전을 준비하라 전하시오. 협상은 결렬되었다. 소종이 돌아가자마자 투월초는 북을 울려 초장왕의 영체를 향해 진군했다. 초장왕도 군대를 정돈하여 장수가를 떠났다. 양군이 맞닥뜨린 곳은 증야와 장수가의 중간 지점인 고호라는 곳이었다. 각 진영에서 장수들이 병차를 몰고 나와 싸움을 벌였다. 일종의 탐색전이다. 초장왕 진영에서는 악백이 나왔고 반군 진영에서는 투월초의 아들 투분왕이 달려나왔다. 반왕은 악백이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자 병차를 몰아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 동시에 저편 진영에서는 투월초의 종제 투기가 달려나와 반왕에게 달려들었다. 잠시 혼전이 벌어졌다. 초장왕은 내심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친히 북채를 들고 싸움을 독려했다. 이 모습을 투월초가 보았다.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병차를 몰고 싸움터로 향하는가 싶더니 화살 한 대를 뽑아들었다.
시위를 당겨 북을 치고 있는 초장왕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흐르는 별처럼 날아갔다. 탁! 화살은 초장왕이 치고 있는 북의 받침대에 가서 꽂혔다. 초장왕은 기절초풍하였다. 좌우 장수들도 놀라 얼른 방패 2개를 가져다 초장왕 앞에 세웠다. 투월초는 또 한 대의 화살을 날렸다. 이번에는 왼편 방패를 맞췄다. 그런데 화살의 힘이 어찌나 센지 방패를 뚫고 나가 초장왕의 널쩍 다리 앞에 가서 멈췄다. 초장왕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고 금을 울려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왕군은 달아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30리를 달아나 겨우 멈췄다. 초장왕은 투월초가 쐈던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 살폈다. 화살 길이가 다른 것보다 반이나 더 길었다. 표범 이빨로 만들어진 화살촉 또한 여간 날카롭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그날 밤이었다. 초장왕은 병영을 순시했다. 여기저기서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투월초는 명궁인데다 그 무서운 화살까지 갖고 있질 않은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네. 초장왕은 자신의 군막으로 돌아와 장수들을 불러놓고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다음 날 장수들은 자신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지난날 용족이 진귀한 화살 2대를 만들어 우리 초문왕에게 진상한 적이 있다. 그 화살 이름은 투골풍이다. 그 후 투골풍은 태묘 안에 보관되어 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런데 어제 투월초가 사용했던 화살을 보니 바로 그 투골풍이었다. 투월초는 투골풍 2대를 모두 다 쐈으니 앞으론 좋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러한 말을 들은 군사들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초장왕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어 초장왕은 편장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과인은 한동의 여러 나라와 합세하여 역적 투월초를 물리칠 작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전상 후퇴할 것이다. 초장왕의 이 명령은 삽시간에 전군에 퍼졌다. 군사들은 후퇴 준비에 들어갔다. 대부 소종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는 빛으로 말했다. 강한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자꾸 후퇴만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왕은 계책을 잘못 세우셨다. 옆에 있던 공자 측이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의 왕은 지혜로운 분이요. 필시 다른 조처를 마련해 두셨을 것이요. 함께 가서 확인해 봅시다. 소종, 공자 측, 공자 영재가 함께 초장왕의 군막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초장왕이 빙글에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투월초의 형세는 날카롭다. 꾀로서 잡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뿐이다. 그대들은 내 지시대로 하여라. 그러고는 귓속말로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그리곤 전군 후퇴 명령을 내렸다. 왕군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투월초는 선뜻 보고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어제 장군께서 쏜 2대의 화살에 왕군이 겁을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타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종제 투기의 말에 투월초는 결심했다. 추격하라. 초장왕은 경릉 땅을 지나 계속 북쪽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다. 투기의 말대로 타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투월초는 하루 낮 하루밤 사이에 200리를 추격했다. 정상적인 군대의 하루 행군 속도가 30리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였다. 그들이 청하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왕군이 다리 건너편 들판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왕군은 반군을 보자 밥 먹을 마음을 잃었는지 다시 불이 나게 달아났다. 투월초는 초장왕을 사로잡을 욕심에 군사들을 향해 명했다. 쫓아라. 밤새워 달려온 투월초의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왕군 뒤를 쫓았다. 그들은 겨우 추격하여 왕군을 포위했다. 그런데 거기엔 초장왕이 없었다. 그것은 반왕이 지휘하는 군대였다. 투월초가 병차에 탄 채로 반왕을 향해 물었다. 왕은 어디 있는가? 반왕이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왕께서는 조금 전에 저편으로 달려가셨소. 그대가 초왕을 잡을 생각이라면 빨리 뒤쫓아야 할 것이오. 공연히 여기서 꾸물거렸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투월초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반왕을 버려둔 채 북쪽을 향해 바람처럼 달려갔다. 50리쯤 달려 청산 땅에 이르렀다. 과연 왕군 부대 하나가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초장 웅부기의 군대였다. 투월초는 다짜고짜 물었다. 초왕은 어디 있느냐? 아직 이곳에 당도하지 않으셨소. 나도 여기서 왕이 오시길 기다리는 중이오. 투월초는 의심이 났다. 자신을 속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문득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라를 얻은 후 내 그대와 함께 정치하리라.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웅부기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제안이오. 하지만 그대 군사들을 보니 모두 피곤하고 굶주려 있소. 우선 군사부터 배불리 먹여야 싸울 수 있지 않겠소? 투월초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군사들에게 명했다. 모두 병차에서 내려 밥을 지어 먹어라. 반군 병사들은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다. 밥이 막뜸이 들려고 할 때였다. 호련 양쪽 길에서 공자 측과 영제의 병차대가 쳐들어왔다. 투월초의 군사들은 싸울 겨를도 없이 짓던 밥을 팽개치고 배를 움켜쥔 채 남쪽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청하교 부근까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었다. 투월초는 크게 놀랐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조사해보라. 그때 강물 저편 언덕에서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왕군 장수 악백이 이끄는 군대였다. 초왕께선 이미 영성을 향해 출발하셨다. 투월초는 속히 무릎을 꿇고 결박을 받아라. 그제야 투월초는 속은 것을 깨닫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활을 쏘아라. 반군 병사들은 일제히 저편 언덕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다. 이때 악백의 부하 중에 한 소교가 있었다. 성은 양이요, 이름은 육이었다. 소교란 오늘날의 소대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양육이는 비록 계급이 낮은 소교에 불과했지만 활을 잘 쏘았다. 그래서 그의 활솜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신궁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양육이가 장수 악백 앞으로 나가 청했다. 제가 투월초와 활로 맞대결 해보겠습니다. 악백은 양육이의 활솜씨를 알지 못했다. 사냥 놀이를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으나 주위 병사들이 한결같이 청하자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음인지 마침내 승낙했다. 양육이가 강물 앞으로 나가 반군 쪽을 향해 소리쳤다. 강이 이렇게 넓은데 자꾸 쏴봤자 화살만 버릴 뿐이다. 내가 듣건대 영윤이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나와 우열을 가려보는 것이 어떠한가? 서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올라서서 각기 화살 3대를 쏘아 승패를 가리도록 하자. 저쪽 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투월초가 언덕 위로 올라왔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악백 장군 휘하의 소교로 이름은 양육이라 하오. 투월초로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긴 영윤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수가 소교의 이름 따위를 알 리 없다. 투월초는 활 쏘기에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데다 상대가 무명소졸이라 선뜻 응낙했다. 내가 먼저 3대의 화살을 쏠 터이니 너는 내 화살을 받아보아라. 양육이가 소리 높여 대답한다. 좋소. 영윤이 먼저 쏘시오. 3대가 아니라 100대를 쏜들 내 어찌 두려워하겠소? 대신 한 가지 규칙을 정합시다. 화살이 날아와도 몸을 피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자. 그러나 내가 활을 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두고 보면 알리리오. 이리하여 양편 군사는 뒤로 물러나고 두 사람만이 각기 끊어진 다리 앞으로 나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전투 중에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이었다. 투월초가 먼저 활을 잔뜩 잡아당겨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양육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투월초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다. 단 한 대의 화살로 양육이의 머리를 꿰뚫으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어깨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갔고 화살의 힘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양육이는 들고 있던 활을 휘둘렀다. 날아오던 화살은 양육이의 활에 튕겨 강물 위로 떨어졌다. 양육이가 조롱을 했다. 힘이 없소. 좀 더 세게 쏘시오. 첫 번째 화살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오히려 투월초에게 약이 되었다. 그는 양육이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두 번째에는 신중을 기했다. 시위를 힘껏 잡아당긴 후 손을 뗐다. 투월초의 활 쏘는 솜씨는 과연 명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화살은 첫 번째 것과는 다르게 강하고 빠르게 양유기를 향해 날아갔다. 화살이 양유기의 머리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던 양유기는 순간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숙였다. 화살은 양유기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 긴장했던 초장왕의 군사들은 일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투월초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몸을 비키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놈은 대장부가 아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몸만 숙였을 뿐이요. 그러나 영윤께서 그것마저 원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화살은 몸도 숙이지 않겠소. 투월초는 자신감에 찼다.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넌 내 화살에 죽은 목숨이다. 그는 세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고 겨냥한 후 전력을 다해 활을 쏘았다. 양유기는 박힌 듯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살은 두 번째 것보다도 더 빠르고 강했다. 유성처럼 날았다. 양편 군사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화살이 양유기의 얼굴에 가서 꽂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양유기는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유히 걷기 시작했다. 양편 군사는 숨을 죽이고 양유기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보라, 양유기는 입에 화살 끝을 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화살이 자신의 얼굴에 박히려는 순간 입을 벌려 날아오는 화살 끝을 이로 물어막았던 것이다. 와! 왕군 병사들은 경탄하는 환호성을 질렀다. 투월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양유기를 향해 힘껏 소리쳤다. 이제 내가 쏠 차례다. 만일 화살 세대로 나를 맞히지 못하면 내가 다시 너를 쏘겠다. 양유기가 웃으며 응수한다. 영윤을 맞히는데 어찌 화살 세대까지 허비할 수 있겠소? 단 한 대로 영윤의 목숨을 빼앗겠소이다. 이놈, 주둥아리로 활을 쏘느냐? 투월초는 태어난 척했으나 속으로는 이미 잔뜩 겁을 먹었다. 이윽고 양유기가 화살을 뽑아 손에 쥐었다. 양유기는 화살을 뽑아 외마디 기합을 지르면서 투월초를 향해 활을 쐈다. 그런데 그는 빈 활시위만 당겼다가 놓았을 뿐 화살은 쏘지 않았다. 하지만 투월초는 활시위 소리와 기합 소리만 듣고서 화살이 날아오는 줄 알았다. 재빨리 몸을 왼편으로 날리며 비켜섰다. 그 모습을 보고 양유기가 야유를 퍼부었다. 영윤이 몸을 피할 줄 알고 내 일부러 화살을 날리지 않았소. 영윤은 비겁하오. 투월초가 얼굴이 벌개져서 대답했다. 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활을 쏘지 않은 것은 더욱 비겁한 행위다. 너는 활 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자로구나. 이번에는 진짜로 활을 쏠 터이니 영윤도 몸을 피하지 마시오. 약속하겠다. 양유기는 다시 활시위를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화살을 걸지 않고 빈 시위만 놓았다. 투월초는 시위 소리를 듣고 또 몸을 날려 오른편으로 피했다. 그 순간이었다. 양유기는 번개같이 활을 쏘았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빨랐던지 투월초는 진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화살을 보았을 땐 이미 몸을 비킬 여가가 없었다. 화살은 정통으로 투월초의 머리를 꿰뚫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다. 영윤이라는 자리도 부족하여 초나라 왕에 도전했던 투월초, 그런 그가 일개 무명 소장의 화살 한 대에 죽어 자빠질 줄을 어느 누가 짐작했으랴. 양유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일생이 뒤바뀌는 순간이기도 했다. 굶주리고 피곤한 반군은 대장인 투월초가 허무하게 죽자 혼비백산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왕군 장수 공자 측과 영제가 뒤쫓으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시체는 쌓이고 또 쌓였다.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투월초의 아들 투분왕은 진나라로 달아났다. 진성공은 투분왕을 대부로 삼고 묘 땅을 시급으로 내주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투분왕을 묘분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왕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영성으로 개선했다. 초장왕은 투월초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했다. 그는 영성에 들어서자마자 투씨 일족부터 모조리 잡아다 도륙했다. 마침내 투씨 일족은 씨도 손도 없이 멸족당했다.
다만 단 한 사람의 투씨만이 살아남았다. 다름 아닌 투고고토의 손자이자 투반의 아들인 투국황이었다. 그 무렵 투국황은 자뮨이라는 벼슬에 있었는데 1년 전 친선사절로 제나라에 가고 국내에는 있지 않았다. 귀국 도중 송나라 땅에 이르렀을 때 투월초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행원들이 투국황에게 권했다. 타국으로 달아나십시오.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군주는 신하에게 있어서 하늘이다. 어찌 하늘의 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영성으로 돌아가리라. 투국황은 밤낮 없이 수레를 달려 영성에 당도했다. 그는 즉시 궁으로 들어가 초장왕에게 제나라에 다녀온 일을 보고하고는 스스로 사구로 가서 형벌을 청했다. 사구란 형벌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오늘날 검찰청에 해당한다. 나의 조부 자문 투고고토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소. 투월초는 반역의 상이다. 그놈은 필시 투씨 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또 세상을 떠나실 때는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언 내리셨소. 투월초가 병권을 잡을 때 너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 목숨을 보존하라. 그러나 나의 아버지 투반은 초나라의 은혜를 잊지 못해 차마 다른 나라로 떠나지 못하다가 끝내는 투월초에게 죽음까지 당했소. 투국황의 말이 이어졌다. 오늘에 이르러 보니 과연 조부의 말씀이 맞았소. 이제 나는 불행히도 역신의 친척이 되었으며 조부의 유훈을 어긴 자손이 되었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어찌 형벌을 피할 수 있으리요. 초장왕은 사구의 책임자로부터 투국황의 일을 보고받았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투고거토는 미래를 내다본 신인이로다. 더욱이 그는 우리 초나라에 많은 공로를 남긴 사람이다. 내 어찌 그 자손의 대를 끊겠는가. 투국황을 석방하라. 이렇게 명하고는 투국황에게 예전의 벼슬을 그대로 내주고 특별히 이름을 새로이 고쳐주었다. 투생. 죽어야 할 처지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다. 이번 투월초의 난에 가장 큰 공훈을 세운 사람은 화살 한 대로 투월초를 죽인 소교 양육이었다. 초장왕은 그를 불러 크게 치하한 후 근위군 장수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차후의 직까지 겸직하게 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었다. 투씨의 난으로 인해 초장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튼튼하지 않고서는 패자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내정의 안정부터 취하리라. 그는 공석이 된 영윤의 후임자를 신중히 물색했다. 치뮨우구라는 사람이 어질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치뮨이란 벼슬 이름으로 침땅을 다스리는 장관이라는 뜻이다. 초장왕은 침땅으로 사람을 보내 우구를 불러들여 영윤 벼슬을 내렸다. 영윤우구는 초장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나라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 투월초의 난을 진압한 초장왕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그는 궁중의 높은 데에 문무백관을 초대했다. 연회를 베푼 것이다. 내가 3년 동안 울지 않는 새의 수수께끼를 들은 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이제 역시는 죽고 사방은 안정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그대들의 공이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겨라. 잔치 이름을 태평년이라 하였다. 모든 신료들이 초장왕에게 제배하고 각자 자리에 앉았다. 산의 진미를 들여오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다. 술잔이 쉴 새 없이 오갔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실내는 어두워졌다. 날이 지면 신하는 임금과 함께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그것이 궁성의 법도다. 그런데 초장왕은 명을 내렸다. 등촉을 밝혀라. 모든 신료는 계속 즐겁게 술을 마셔라. 누대에 불이 밝혀지고 잔치는 계속 이어졌다. 초장왕이 총애하는 후궁 중에 허이라는 애첩이 있었다. 취기가 얼큰이 오른 초장왕은 허이를 불러 분부했다. 너는 모든 대부에게 술을 따르라. 허이가 대부들에게 술을 따르며 반쯤 돌았을 때였다. 열린 창으로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일시에 꺼뜨렸다. 삽시간에 실내는 암흑으로 변했다. 궁중 내관들이 아직 불씨를 가져오기 전이었다. 누군가 알 수 없는 한 대부의 억센 손이 허이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허이는 꽤나 재치 있는 여인이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놀란 와중에서도 손을 뻗어 재빨리 그 대부의 관끈을 잡아 끊었다. 그 대부는 놀라 얼른 허이의 허리를 감았던 손을 풀었다. 허이는 초장왕 앞으로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첩은 왕의 분부를 받고 대부들에게 술을 따랐으나
대부들 중에 무례한 사람이 있어 첩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첩은 그 사람의 관끈을 끊어 놓았으니 왕께서는 속히 불을 밝히어 그 무례한 대부가 누구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초장왕이 큰 소리로 명했다. 아직 불을 밝히지 마라. 과인이 오늘 잔치를 베푼 것은 모든 신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다. 그대들은 우선 거추장스러운 관끈부터 끊어버려라. 만일 관끈을 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과인과 더불어 즐기기를 거역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 문무백관은 영문을 알지도 못하고 초장왕이 시키는 대로 일제히 관끈을 끊었다. 다시 불이 밝혀졌으나 관끈이 다 없어 허위의 허리를 아는 대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잔치가 끝나고 내궁으로 들어서자 허위가 초장왕에게 따지고 들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첩에게 손을 댄 무례한 자를 잡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군신 간의 예의를 밝히며 남녀의 구별을 바로 잡겠습니까? 초장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무릇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는 석 잔 이상 마시지 못하는 법이다. 또한 낮에만 마실 뿐 밤에는 함께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오늘 모든 신하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고 또 촛불까지 밝혀가면서 마셨다. 누구나 취하면 실수하게 마련이다. 만일 내가 그 대부를 찾아내어 처벌한다면 내가 잔치를 차린 의의가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냐. 허위는 초장왕의 도량에 탐복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후세 사람들도 이때의 일을 칭찬하며 그 잔치를 절영지연이라고 일컬었다. 파생사자성어 절영지연 잔치의 자리에서 갓끈을 끊는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은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 비유한다. 패자 초장왕은 이런 야망을 가슴속에 숨긴 채 한동안 내치에 힘을 쏟았다. 어느 날 그는 영윤 우구와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내전으로 들어갔다. 부인 번이는 총명한 여인이었다. 피곤해하는 초장왕을 향해 물었다. 어째서 이제야 들어오십니까? 영윤과 국사를 의논하다 보니 이렇게 늦었구려. 영윤 우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친첩이 생각하기에 우구는 결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구가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 부인은 어째서 그렇게 단정하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첩은 중궁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색과 재주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왕께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우구는 왕을 모시고 밤늦게까지 날아 일만 상할 뿐 다른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 사람의 어진과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초나라에 어찌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가 우구밖에 없겠습니까? 우구는 자기 한 사람의 지혜로서 이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번이의 말에 초장왕은 가슴속에 뭔가 큰 움직임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구를 불러 전날 밤에 들었던 번이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얘기를 듣고 난 우구가 옷깃을 여미며 아뢰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왕후의 지혜는 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즉시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우구는 초나라의 인재를 두루 수소문했다. 투시 일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투생이 우구를 찾아와 말했다. 영윤께선 어찌하여 손수고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손수고가 누구요? 손수고는 곧 위호입니다. 위호라면 투월초에게 살해당한 위가의 아들 아니오? 그렇습니다. 위호는 지혜가 뛰어나고 어진 인재입니다. 그는 부친이 피살되자 몽택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이름을 손수고로 바꾸었지요. 그는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구는 무릎을 치며 초장왕에게 손수고의 일을 아뢰었다. 초장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위가는 제사였다. 그 아들도 틀림없이 비범할 것이다. 하마터면 그를 잊을 뻔했구나. 곧 그를 데려오도록 하오. 위호는 아버지 위가가 죽자 어머니를 모시고 몽택으로 숨어 들어온 이후 이름을 손수고로 바꾸고 속세의 일에 일절 미련을 갖지 않았다. 몽택은 오늘날 호북성 운몽현에 있는 습지대인데 한때 운나라가 섰던 곳이기도 하다. 초나라 명재상 투고고토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가 호랑이 젖을 먹고 살아난 곳이 바로 몽택이었다.
손수고는 아버지를 닮아 제사의 기질이 농후했다. 영성에 있을 때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 중 하나였다. 그러나 몽택에 은거한 뒤로는 고고한 선비처럼 청경우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그는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갔다. 한창 밭을 갈고 있는 중에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두 개인 뱀을 보았다. 양두사였다. 손수고는 크게 놀라 탄식했다. 양두사는 상서롭지 못한 뱀이다. 이 뱀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초연한 생각을 품었다. 양두사를 그대로 놔두면 다른 사람이 또한 이 뱀을 볼 것이다. 나 혼자 죽는 것으로 족하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리요. 손수고는 양두사를 괭이로 쳐 죽이고 밭둑에 묻었다. 집으로 돌아가 그는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었다. 소자는 오늘 양두사를 받습니다. 장차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없기에 옵니다. 어머니가 물었다. 그 뱀은 어디 있느냐? 행여 다른 사람이 볼까 염려하여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남모르게 좋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고 했다. 덕이란 상서롭지 못한 일을 이겨 넘기고 이는 온갖 재앙을 물리친다. 너는 남을 위해서 양두사를 죽였으니 어찌 일시적인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큰 복을 받으리라. 이 일이 있은 지 열흘이 채 못 돼 영성에서 사람이 나왔다. 영윤 우구와 자뮨 투생이었다. 출사하시오. 우구와 투생은 초장왕의 명을 전하고 즉시 같이 떠나기를 청했다. 손수고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권에 다시 끼어들기 싫었다.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우구와 투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손수고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양두사를 죽인 것에 대해 하늘이 보답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가거라. 나도 함께 가겠다. 이것은 열려전에 나오는 일화다. 열려전은 전한시대 때 유향이란 사람이 지은 책으로 중국 요순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에 걸쳐 역대 유명한 여성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책이다. 유향은 이 일화를 기술하며 음덕을 가르친 손수고의 어머니를 높이 칭찬하고 있다. 손수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영성으로 들어갔다. 초장왕은 손수고를 가까이 불러들여 나라의 앞날에 대해 물었다. 과연 손수고는 찾아보기 힘든 제사였다. 그의 말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번쩍 뜨이게 하였다. 하루 낮 하루밤을 꼬박 담론을 했다. 마침내 초장왕은 기쁨에 겨워 탄성을 내질렀다. 우리 초나라 중에는 그대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초장왕은 파격적으로 영윤 벼슬을 내렸다. 손수고가 놀라며 손을 저었다. 신은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나라 일을 맡는다면 아무도 신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부 끝자리면 족합니다. 그대를 아는 사람은 나다. 사양하지 마라. 초장왕의 거듭된 청에 손수고는 끝내 영윤 벼슬을 받았다. 손수고의 영윤 취임과 더불어 초나라의 내정은 부쩍 안정되었다.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눈을 밖으로 돌린다 함은 중원 진출을 말합니다. 초장왕의 물음을 받은 손수고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어째서 때가 아니라는 것이오? 왕도란 무릇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다만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 초나라가 비록 중원의 여러 나라보다 힘이 세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칠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대의명분은 만들면 되질 않소. 대의명분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어찌 되오? 만약 그런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왕께서는 패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늘이 내리고 사람이 행할 때 왕도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만 하늘이 내리는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날 성득신이 성복 전투에서 패한 것도 때가 아닌 때에 출병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기다리십시오. 아, 패자의 길은 멀고도 멀구나. 초장왕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우구가 들어와 아뢰었다. 정나라 군주가 그 신하에게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정영공이 신하의 손에 죽은 내력을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 경위를 다 듣고 난 손수고가 두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하늘이 마침내 왕에게 때를 내려주셨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살해했다 함은 천륜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의명분은 없습니다. 왕께서는 곧 출병을 서두르십시오.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입니다. 초장왕도 무릎을 치며 외쳤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정나라를 치리오. 때로 죽음은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한 정영공의 죽음이 바로 그러했다. 이 무렵은 정목공이 제위 22년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정영공이 새로이 군위에 올랐을 때였다. 정영공의 이복 형제 중에 귀생과 자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귀생과 자송은 모두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나 정실 소생인 정영공과 매우 가까이 지내며 많은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궁으로 들어가 정영공에게 문안을 드리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그들은 조문 앞에서 만났다. 이때 자송의 두 번째 손가락이 저절로 까딱까딱 움직였다. 귀생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그거 참 재미나군. 내 손가락은 늘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느냐? 자송이 반 자랑 삼아 대답했다. 이놈은 참 신통하오. 이렇게 식지가 움직이는 날에는 반드시 별미를 먹게 되더군요. 2년 전에도 이놈이 움직이더니 석화오란 것을 먹었고 지난해에도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곤히 고기를 먹은 적이 있지요. 오늘도 궁에 들어가면 별미를 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조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얼굴을 잘 아는 내관 하나가 제부를 부르고 있었다. 자송이 내관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일로 요리하는 사람을 부르느냐? 오늘 새벽 백성 하나가 강에서 자라 한 마리를 잡아와 주공께 바쳤습니다. 무게가 200근이 넘는 아주 큰 자라이지요. 주공께선 그 어부에게 상을 내리시고 자라를 당하에 메어두셨습니다. 이제 그 자라로 국을 끓이라 명하셨기에 제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때에는 자라탕을 모든 중신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송이 귀생을 돌아보며 다시 자랑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이 식지가 움직이는 날에는 영락없이 별미를 먹는다고 말이오. 오늘 별미는 자라탕이었구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두 사람은 궁 안으로 들어가 기둥에 메어놓은 큰 자라를 보고 유쾌히 웃었다. 정영공에게 문안을 드린 후까지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정영공이 궁금하여 물었다. 그대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얼굴에 웃음꽃이 잔뜩 피었소? 이에 귀생이 조문 앞에서 있었던 자송의 식지가 움직인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오늘 자라 고기를 맛보게 되나 보다 하고 함께 웃었던 것입니다. 정영공이 장난조로 말했다. 식지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생각에 달려있지 않겠소? 그날 점심때였다. 과연 정영공은 중신들을 내궁으로 초청하였다. 자라탕은 수족 중에서도 특히 맛있는 요리요. 나 혼자 먹기 아까워 그대들을 불렀소이다. 중신들이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물론 그 자리에는 귀생과 자송도 포함되어 있었다. 곧 제부 요리사들이 요리한 자라탕을 날라왔다. 자라탕을 식탁에 내려놓기 전 한 제부가 정영공에게 아뢰었다. 자라탕이 한 그릇 모자랍니다. 어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영공이 대답했다. 자송은 평소 진미를 많이 먹어보았다고 한다. 그 자라탕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송에게는 평상시 음식을 내주어라. 그러고는 자송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모든 중신들에게 자라탕을 대접하려 했으나 한 그릇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대가 양보하오. 오늘만은 그대 식지가 영험하지 않은 모양이오. 사실 자라탕이 한 그릇 모자란 것은 정영공이 미리 제부에게 시킨 일이었다. 그는 자송의 식지가 아무 영험이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한바탕 웃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아침부터 귀생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식지를 자랑해온 자송은 자신만 유독 빠지게 되자 이만저만 무안함을 느낀 게 아니었다. 그것은 곧 분노와 오기로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자라탕을 먹고 있는데 자송이 벼란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영공 앞으로 걸어갔다. 정영공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중에 자송이 손가락을 정영공의 자라탕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자라 고기 한 점을 꺼내어 입안에 넣고 씹었다.
신은 이미 자라 고기를 맛보았습니다. 이래도 신의 식지가 영험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자송은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송의 이러한 행동에 정령공은 크게 노했다. 상아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호통쳤다. 저놈이 어찌 저리도 무례한가? 우리 정나라에 저놈 목을 칠 칼이 없는 줄 아는가? 놀란 것은 귀생을 비롯한 중신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자송은 주공과 가깝다고 생각하여 장난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감히 그가 주공께 무례한 마음을 품을 리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웃어 넘기십시오. 중신들의 만류에 정령공은 더 이상 어쩌지 않았으나 끝내 자송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는 않았다. 궁을 나온 귀생은 그 길로 자송의 집으로 달려갔다. 주공께서 노여움이 크시네. 내일 일찍이 궁으로 들어가 사죄하게. 자송 또한 궁에서 당한 창피를 사귀지 못하고 정령공을 원망하고 있었다.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어 있소. 주공은 자신이 먼저 나를 모욕 주고도 자성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책망한단 말이오. 그러하더라도 군주와 신하 사이가 아닌가. 자네가 사죄하게. 이튿날 자송은 못 이기는 채 귀생을 따라 궁으로 들어갔다. 신하들 반열에 끼어 아침 문안을 올리긴 하였으나 끝내 사죄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 태도 또한 황송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불안한 것은 귀생이었다. 그는 자송을 대신해서 말했다. 자송은 어제의 일을 사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황공한 나머지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정령공이 거친 목소리로 응대했다. 과인이 자송에게 문책당할까 두려울 지경이다. 자송이 어찌 과인을 두려워하랴. 이 나라엔 자송만 있고 임금은 없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궁을 나오면서 자송이 귀생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 말이 있으니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주시오. 공자 귀생은 자송이 말한 대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자송의 집으로 갔다. 자송은 귀생을 밀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인가? 귀생의 물음에 자송은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주공은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오. 나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선수를 치려 하오. 형님께서 나를 도와주어야 하겠소. 귀생은 깜짝 놀라 귀를 막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다. 그런 소리 말게. 집에서 기르는 개도 늙으면 죽이기를 꺼려 하는데 하물며 일국의 군주를 죽이겠다니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자네도 행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게. 귀생은 피곤하다 핑계하고 이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자송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는 귀생이 정령공의 동생인 공자 거질과 자주 왕래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자송은 궁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떠벌려대었다. 귀생과 거질이 밤낮으로 만나는데 그들이 무엇을 의논하는지 알 수 없구려. 장차 사직에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두렵소. 이 말을 들은 귀생은 질겁했다. 황급히 자송의 소매를 끌어당겨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너는 생사람을 잡으려 하는가? 대체 나와 무슨 원수가 졌나? 어차피 형님은 내게 협력하지 않을 사람이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수밖에요. 귀생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송의 공갈 협박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대관절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그걸 몰라서 묻소? 지금 임금이 무도하다는 것은 자라탕 일만 보아도 알 수 있소. 형님이 나를 도와 주공을 없앤다면 나는 공자 거지를 임금으로 앉히고 형님을 재상으로 삼겠소. 귀생은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나는 모른 척 할 테니 주공 죽이는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때부터 자송은 은밀히 자객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 여름철이 되었다. 마침 태묘에 제사가 있었다. 정령공은 제사 지내기 전날 밤 제실에서 잤다. 그날 밤중에 괴한들이 제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괴한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흙가마니가 메어져 있었다. 그들은 침상 위에서 자고 있는 정령공의 얼굴을 흙가마니로 내리눌렀다. 정령공은 잠자는 도중 질식해 죽었다.
다음 날 아침 정영공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죽었기 때문이었다. 자송은 궁중 사람들을 매수하여 소문을 퍼뜨렸다. 귀신이 주공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공자 귀생은 정영공의 죽음이 자송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의 저서인 춘추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6월 의류 28일 정나라 공자 귀생이 그의 군주 이 정영공을 시해했다. 공자는 춘추를 기술함에 있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했다. 자송을 살해범으로 쓰지 않고 귀생의 이름만 언급한 것이다. 그가 이런 기록을 남긴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정나라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귀생이었다. 그런데 귀생은 자송의 협박이 두려워 군주의 살해를 모르는 척했다. 공자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영공을 죽인 죄를 오로지 귀생에게로 돌린 것이었다. 참으로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록자의 엄한 정신이다. 좌구명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공자 귀생은 어질기는 하나 용기가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관통시키지 못했다. 어짐과 용기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있는 것이다. 정영공이 죽자 귀생은 어쩔 수 없이 자송과 어울려 차후의 일을 의논했다. 두 사람은 애초의 계획대로 공자 거지를 군위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알게 된 공자 거질이 기절초풍했다. 나는 군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능력으로 말하면 덕이 없고 서열로 해도 형님인 공자견이 계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서열을 무시하고 임금이 되지는 않겠소. 자송과 귀생은 어쩔 수 없이 공자견을 군주에 올렸다. 그가 정양공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정목공의 아들들이다. 이 외에도 정목공은 많은 아들을 두었다. 임금이 된 정양공은 형제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불안했다. 특히 정영공을 죽인 바 있는 자송과 귀생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언제 또 자신을 죽일지 모르지 않은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은 동복동생인 거질밖에 없었다. 정양공은 은밀히 거질을 불러 의논했다.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나머지 형제들을 살려서 모두 국외로 추방하고자 한다. 그러자 거질이 대답했다. 임금이 뿌리라면 그 형제들은 가지와 잎입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해야만 그 뿌리도 번성합니다. 주공께선 많은 형제들을 전부 용납하십시오. 만일 주공께서 형제들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면 저 또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선군 정목공을 뵙겠습니까? 정양공은 공자 거질의 어진 말에 감동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히려 많은 형제들에게 고루 벼슬을 나누어 주었다.